미국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안 내린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때 정부가 잘해야 돼요. 지금 뭐 완화시키고 있지만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걸 막았다가는 댐을 손으로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예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현실화되고 은행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몇 배 큰 폭탄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밤에 미국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좀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를 했죠. 6연속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동결시킬 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금년에 한 3, 4회 내릴 것이다. 이런 언지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을 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내리는 거는 고사하고 사실은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황을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걸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금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가 2% 미만으로 하향되겠죠. 하향. 그래서 미국에 지금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지금 막 3% 가까이. 근데 체감 물가는 더 비싸요. 몇 년 동안 막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걸로 체감 물가가 나와요. 제가 이제 겨울에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밥을 사 먹으면 작년하고 금년 또 틀려요. 막 20, 30% 올라 있어요. 음식값이. 우리나라도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미국도 엄청나게 비싸요. 물론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예요. 1회 때 발표할 때 금리를 3, 4차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변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연준의 오늘 발표를 보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PF 문제, 또 건설회사의 많은 대출금 문제, 브릿지론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만 학수고대한 거예요. 금년에 한 3, 4회 내릴 것이다 했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올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막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질 거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터질 거고 또 대출받은 분들의 어려움이 터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금리도 아니에요. 고금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3.5%? 미국 연준이 이제 5.5%죠. 한 2% 차이 나죠. 따라서 올리지를 못했잖아요. 올리지를 못했어요. 물가 때문에 그때 따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일본도 제로 금리인데 따라 올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일본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돼요. 경제가 튼튼하고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 일본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또. 막 1,400원 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처럼 미국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안 내린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때 정부가 잘해야 돼요. 건설회사 많이 무너지면 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걸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무너질 걸 무너지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돼요. 물론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죠. 건실한 기업은 구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건설하지 않은 기업들은 무너지게 놔둬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 보니까 안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또 대출받은 분들은 희망이 없어진 거죠. 지금 뭐 태영이나 뭐 롯데 뭐 이런 데는 PF 규모가 1조가 넘어요. 1조. 그런 데는 지금 자기 자본 비율보다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어요. 태영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의 2배가 PF 금액이에요. 자기 자본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데는 무너지게 놔둬야 되죠. 물론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뭐 완화시키고 있지만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가는 댐을 손으로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저앉기 전에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금리는 지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올렸어야 돼요. 과거에. 그때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뭐 중국 이런 데 금리가 낮은데 우리가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잡히고 체감 물가 엄청나잖아요. 식당에 가봤죠. 엄청나게 비싸죠. 나중에 이제 통계로는 물가가 적게 올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 체감 물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정상인데 지금 올릴 수도 없어요. 올리면 더 큰 문제가 지금은 생겨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된 상태는 앞으로 안 내리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현명한 대출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 대출 금리가 낮은 걸 찾아야 되죠.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또 집을 살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은 0.01%뭐 이런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뭐 2%에서 2% 밑에라도 금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 좋죠. 물론 뭐 거기에 해당돼야 되죠.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특례는 정부에서 특혜를 줄 때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은행에서 하면은 뭐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요새 금리도 굉장히 비싸요. 실질적으로. 전 투자 수요는 하지 말라 그래요. 투자 수요는 앞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 수요는 하지 말라 그러고 무주택자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집값이 많이 빠져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 같은 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은 이제 지표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죠. 또 경제도 성장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에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이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내리면 그거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결한 것만 해도 아 미국은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물가는 상승해도.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과거에 쌌던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30년 동안 받아왔는데 그걸 중간에 갈아타려고 하지 않잖아요. 2배 이상 금리를 주고 누가 그걸 새로 갈아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오르는 거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올라요. 매물. 아무도 안 팔죠. 이걸 갈아타게 해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 금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 있던 사람만 30년 동안 혜택을 보는 거예요. 2%다, 3%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오히려 올라요. 주거용은. 근데 상업용은 어떠냐?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고금리가 돼버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대출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공실이 너무 많아요. 재택근무. 지금 미국의 공실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LA, 다운타운, 맨하탄 이런데 공실률은 말할 수 없이 공실률이 엄청나요. 실제로 한 30%라고 보면 돼요. 대도시 다운타운은 대부분 오피스 빌딩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일례로 이제 맨하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이 22층짜리예요. 4년째 비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이제 매물이 나올 때 대출 받은 분들은 못 견디잖아요. 매물 나오는데 반값에는 안 팔려요. 3분의 1 값이 돼야 팔릴까 말까예요. 실질적으로. LA 다운타운에 작년에 팔린 거 보면 3분의 1 값에 팔렸어요. 62층짜리 빌딩인데 3분의 1 값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값이라도 사기가 부담스러운 게 공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안 나오는데 그걸 누가 사요? 그러면 은행이 어려워지겠죠. 미국 은행이. 대출해준 은행이. 무너지고 부도나고 경매 들어가면 은행이 대출금을 떼야 되니까 은행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50개가 넘는 은행들은 지금 은행 자체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지난번 뭐 한두 개 부도 날라 그랬다 정부에서 막 지원해가지고 부도를 안 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최근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뭐 무너지는 데 있어요. 지금 은행들이. 그만큼 은행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경기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주거용 부동산발 금융위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대출을 못 받아서 대출금을 떼이니까 은행에 위기가 온 거고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는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비교할 바 안 돼요. 덩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업용 발 부동산 위기가 미국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나라 많은 은행들, 투자기관들, 뭐 에셋 이런 데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손해를 엄청 보고 있죠, 지금. 엄청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미국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의 등급을 부정적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해버렸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데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현실화되고 은행이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몇 배 큰 폭탄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상업용도세 해결하려면 금리를 지금 대폭 내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죠. 근데 연준은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은 연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리니까 상업용도세 위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물가만 잡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리츠로 하는 부동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츠라는 건 조각 투자거든요. 그 부동산을 놓고 지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조각 투자를 해서 거기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좀 적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데서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리츠 투자는 지금은 수익이 별로 안 나요. 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금리가 내린다. 그럼 리츠 투자는 우리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서 또 은퇴하고 나서 자금으로서 굉장히 좋아요. 리츠 투자의 좋은 점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달라가지고 주식이나 뭐 다른 투자는 제로가 될 수 있잖아요. 재산이. 근데 부동산은 제로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남아있잖아요. 땅은 남아있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년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배당. 그래서 노후 자산이나 나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리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니까 지금은 리츠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 3년 내에 투자 거품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집을 살 적정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들한테 이 정도 시기에 집을 사면 좋겠다. 최소한 2, 3년은 지난다고 봐요. 지나야 된다고 봐요. 2, 3년 내에 이제 거품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그때 이제 노려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만일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거품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2, 3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 30년 동안 침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 3년 만에 끝내야 될 걸 일본처럼 2, 30년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부동산은 좀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추세? 많이 하향하겠죠. 금년에 연말까지.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 하향하겠죠. 그래서 건실하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으면 다시 건실하게 상승할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는다든가 또 투자 수요가 가세해가지고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부동산값 올리는 건 절대 실수요자는 안 올려요. 실수요자는 투자 수요가 막 올리고 하는 거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물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거품이 서서히 빠지기를 원하죠. 근데 2, 3년에 급격하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급격하게 빠져줘야 우리가 2,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금년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년부터 이제 슬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추세를 보면 돼요. 저는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은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욕을 가지면 소유해서 부동산을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고 투자 수요가 가세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몇십억 주고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전반적인 시세다 이렇게 봐가지고 신문에 막 띄우고 공급 부족이다 오른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인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몇 개 가지고 그리고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돼야 되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은 매주 발표하잖아요. 오른다 뭐 50주 연속으로 올랐다 뭐 매주 그냥 중계방송을 해요. 중계방송. 언론도 중계방송에 막 앞장을 서요. 야 이거 100억 가까이 주고 누가 샀다 이렇게 띄워요. 띄우면은 젊은 분들이 초조해져요. 불안감을 초래해요. 그러면 그때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품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지금 세계 경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두 군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 집은커녕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 빵 한 조각에 절실한 그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선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값이 오른다 내린다 2배 올랐다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최소한 이용 개념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 뭐 투자 개념,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뭐 아까 쳐다보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럼 뭐 분양이나 경매, 재건축, 뭐 금매 이런 것도 좀 무주택자 분들은 경매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렴하게 나오면 가질 수 있죠. 무주택자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택이 없는 분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쌀 때 좀 사가지고 그게 나중에 떨어진다고 한들 내가 사는 집이라는. 근데 그거는 이제 감당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당 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부채를 가지고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부채만 남고 집값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감당 능력이 있을 때 만일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감당 능력이 있을 때 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뭐 2, 3년 전처럼 연끌 해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받아 사지는 말라 이거죠.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안한 시기에 부동산을 이제 매매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지표나 아니면 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이제 지표를 많이 봐야 돼요. 지표를 많이 보고 또 이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헛소리 하는 것 같아도 전문가들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은 내년에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또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많은 그 내재적인 바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내린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른다. 근데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문가 말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 말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막 폭락을 막 경고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폭락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문가 말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정부도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일반 부동산을 살려는 분들도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해서 투자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 전문가를 먹고 잘 새겨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이제 부동산의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한 1년 이상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거는 이제 오를 징조가 보인다고 봐요. 거래량이. 물론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래량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많아지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몇 달 많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되고 거래량이 이제 상당 기간 거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건 오를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대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물도 더 많이 늘어난다. 지금처럼. 그거는 투자 수요가 매도 기회를 찾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서는 안 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또 매물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